먼저 현재 아직까지도 예금과 적금 금리가 꽤 높은 상태인데 이 현금, 예적금의 위험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은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자 어떠한 물건과 교환을 위한 필수적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게임 룰이 작동하여 물가가 급속도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대기 아마존에서는 가장 무서운 무향, 무치의 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새 아직까지는 금리가 꽤 높아서 고민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예금과 적금이 대부분 5.6% 이상의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지만 실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수준은 저축은행 기준으로 4.5% 정도 예금을 1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가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 예적금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억 원이 10년 뒤에는 이자가 5,600만 원 정도가 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1억 4,7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손실을 본 것이 아니고 4,700만 원이나 늘어났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2배가 되었을 것이고 현금은 1.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만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한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2배가 되었고 현금은 1.5배가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손실이나 우리의 뇌는 이 숫자만을 살펴보게 됩니다. 1억 4,700만 원. 이것은 분명히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는 손실회피 본능을 발동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오류적 착각을 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이 그래픽을 보고 물가가 2배가 상승이 되었고 현금이 1.5배가 되었으면은 손실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더라도 우리 뇌는 이것을 안전하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통장 잔고상 손실이 아니며 1.5배로 늘어났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조차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손실회피 본능을 절묘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독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년간 모은 돈의 25%를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데미지를 선사합니다. 예금과 적금을 선택하면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투자와는 달리 100% 확률로 10년 관점에서는 실패합니다. 투자의 영역은 항상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되지만 10년 관점에서는 100% 확률로 실패한다. 라는 부분을 돈 공부가 좀 하기 귀찮아지거나 가끔씩 예적금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문구를 자주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독충이 우글거리는 아마존 정글에서 불평불만을 크게 외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명만 단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답의 실마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이었던 국가들에서 권력가와 자본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친한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말고 선진국계 실제 부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자산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정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산과 돈을 더 일찍 더 많이 공부하고 비중을 높게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은행의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예적금과 그 기업체를 사는 은행 배당주 투자가 현재를 관점으로도 은행 예금은 4.5% 정도인데 비례하여 1금융권인 하나금융과 기업은행, 우리금융 같은 곳에 배당주 투자를 하더라도 8%에서 9% 이상 배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5년과 10년 뒤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시나리오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를 계산해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기업은행의 평균값 정도를 시나리오에 대입했습니다. 주가 연평균 상승률은 2%,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7%로 대입을 하였으며 우리금융을 가지고 5년간의 실적 정도로 예시를 들어갔습니다. 원금을 똑같이 1억 원 기준으로 스타트를 했을 때는 우리금융의 경우엔 한 주가 11,800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고 주식 수량은 1억 원어치를 구매하면 8,475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은 1,130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곱셈을 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으로 8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1년이 흘러갔을 때는 뭐 큰 메리트는 없으나 5년 뒤 관점부터를 살펴보면 주식의 수량 자체가 12,934주가 되고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 한 주당 1년 평균적으로 7%씩 상승을 했을 때는 1,13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이 1,580원까지 상승을 해서 5년 후에도 무려 1,729만원이라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후 월 배당금이 67만 5천원에서 훨씬 크게 증가를 해서 144만원까지 5년 만에 증가를 하는 모습이며 10년 뒤까지도 이런 시나리오가 흘러가 준다면 원금은 2억 8천만원, 그리고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 이제 상승을 해서 2,230원까지 10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높게 배당금 상승률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하지만 포커싱을 둬야 하는 건 주식 수량으로 21,925주라는 주식 수량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셈을 해보면 20년 뒤나 30년 뒤가 아닌 10년 뒤 시나리오에서도 세후 연 배당금이 무려 4,136만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세후 월 배당금으로도 20년이나 30년 뒤가 아니고 SK텔레콤처럼 4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1억 기준의 시나리오에서도 무려 세후 월 배당금이 344만원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15년 뒤에는 940만원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는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인가 싶을 정도로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이 실제 5년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10억이 아닌 1억 기준 시나리오로도 15년 뒤에 940만원의 세후 배당금으로 물가가 3배 상승했더라도 300만원의 현금 흐름이 완성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이는 지난 5년 금융사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면서 실적이 계속 오르고 배당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싸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잘 낳아주는 거위를 반복하여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황금알을 얻는 관점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사실 시작된 지는 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4년은 애초에 저금리 환경이었음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저축은행 4.5% 예금으로 10년간 복리로 굴러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1억의 원금이 4.5%로 10년 뒤까지 동일하게 배당세금을 납부하면서 굴러가게 되면 세후 월 배당금은 46만원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계산을 해볼 때마다 정말 복리는 사람이 계산해내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 배당금이 앞서서는 340만원이었는데 46만원이라니 이건 뭔가 계산식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예금이자는 사실 4.5%가 10년간 유지되기도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예금이자 자체가 매년 107%씩 곱셈이 일어나지 않고 정적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것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예금이자는 원금 1억 4,500만원에 고정된 4.5%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쪽에서 곱셈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고정된 숫자 4.5%는 곱셈이 되지 않고 10년 뒤에도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원금이 1억 4,500만원으로 늘어났음에도 곱셈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고 크기가 4.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폐의 유일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과 교환하기 위한 용도인데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이것과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며 2020년도에
정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화폐 총량을 엄청나게 일명 헬리콥터 머니라는 식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나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화폐 총량을 대폭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교환 대상의 수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때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 회사들의 지분 자체는 거의 뭐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인데, 화폐 총량은 2배로 늘려버리면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물가도 2배가 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물가가 2배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어떤 이득을 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금과 부동산, 주식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실제로 엄청나게 부가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금과 적금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배당주를 좋아하는 저희 같은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물가가 10년 뒤에 2배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어떤 이득을 보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배당주라는 코카콜라 예시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2023년도에도 만 개의 예를 들어서 콜라를 팔고 2033년도에도 만 개의 콜라만을 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성장을 단 1%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과연 망하게 될까요? 이 회사의 매출과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실적은 2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지? 분명히 만 개 팔던 회사가 만 개 팔았는데 실적이 2배가 되었다고 무슨 말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얼마 전에 제로 콜라를 가끔 마시는 편인데 편의점에서 날씬한 놈 한 캔을 1,900원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야, 날씬한 콜라 한 캔이 뭐 1.5리터도 아니고 1,900원이라니. 이것이 실제로 10년 뒤에는 3,8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슨 날씬한 콜라 한 캔이 3,800원 되면은 누가 사 먹겠냐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10년 전에는 저는 날씬한 캔 콜라를 1,000원 정도에 사 먹었던 기억이 있고, 뭐 20년 전에는 분명히 500원 정도 하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코카콜라 회사는 동일하게 만 개만의 콜라를 팔더라도 한 캔 자체의 물가가 10년 뒤에는 2배로 상승하면 똑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으며, 영업이익 동안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겠지만 현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2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게임 룰 때문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에 비례하는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가 되면 배당금 또한 2배로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게임의 자본주의 게임의 구조적인 룰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이 투자를 할 때, 특히 뭐 지수 투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도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자꾸 자극을 하였는데, 제가 내린 생각 정리는 10년 뒤에도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한 물가는 2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인구 감소는 절반으로 딱 감소할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무섭고 지수 투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래도 어찌됐건 저희는 무섭습니다. 좋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도 배당률이 높지만 뭔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예적금만을 할 수도 없는데, 저는 처음 저 사실들을 알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계속해서 해봤을 때 뭐지 저게 뭔가 이상한데 싶었습니다. 저러면은 기업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거 아닌가? 저러면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속히 부자, 자본가들에게 너무 유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잘 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름 자체가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자본주의 제도와 룰을 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갔을까를 공부하다가 애초에 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이 세운 제도고 국가구나. 이후에 또다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반복되었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가 이상하다, 불공평해 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우선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상위 포식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를 해갈 것인가? 투자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이 답을 가장 높은 비중은 배당주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비싼 전자제품을 최소 10%에서 30% 정도 반복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꿀팁을 공유드립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기존 갤럭시 S22 모델이 S23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떨이 특가를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쿠팡의 가전제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데 로켓 배송의 구조상 배송일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쿠팡은 대량 선매입했던 물량을 떨이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구매를 하시면 가성비가 충분히 좋은 모델들을 10%에서 30%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다만 약간의 손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세일을 적용한 상품인지 또는 충분히 성능이 좋은데 신제품보다 이전 모델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세일을 적용한 제품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HP 2023 모델입니다. HP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번에 13세대 인텔 CPU가 탑재된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 인텔의 13세대 CPU는 무려 10코어의 12스레드를 자랑하여 이전 모델에 탑재되었던 12세대 모델이나 특히 유사 저가형 노트북들에 포함된 라이젠 5 이하 모델들의 코어수와 성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벤치마킹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 70만원대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램 16GB에 SSD 512, 디스플레이 부분도 밝기 300니트의 IPS 패널이 탑재되고 sRGB 수치가 100%인 디스플레이와 무려 윈도우 11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70만원대인 가격대입니다. 스펙을 살펴볼 때 요새 중요한 것은 SSD 512와 램 16GB는 요새 대중적이어서 크게 옵션을 조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입니다. CPU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텔의 13세대인 i5 1335U와 GPU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그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성능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롤이나 피파, 메이플, 스타 같은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프로브로 가능하고 오버워치와 발로란트 같은 게임도 옵션을 약간 조정하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도 15.6인치에 300니트에 밝기면 일반적으로 250니트 이하인 노트북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sRGB 100%에 그리고 중요한 OS 윈도우 11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70만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두 번째는 MSI 2022 크리에이터 M16입니다. 나는 고사양 게임도 원하고 데스크탑 대용 정도의 고성능까지를 원한다면 추천드릴 모델입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CPU 중에서도 무려 i7 12700 중에서 U 모델이 아닌 H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트북 CPU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 U 모델 대비 무려 7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16GB 메모리에 512GB SSD 그리고 외장 지포스 RTX 3050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 작업은 물론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편집 프로그램과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또한 놀라운데 QHD의 해상도와 IPS 타입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TCI P3라는 색 재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무려 100%를 충족합니다. 이는 내가 작업하는 결과물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으로 밝기 또한 500니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깨끗한 화면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성능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디자인까지 유니크하면서 데스크탑 겸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사양의 제품인데 쿠팡에서 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공유드립니다.